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에서 함정, 항공기, 미사일 개발까지 가능한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 (1970년대) 소총과 탄약 생산으로 걸음마를 뗀 방위산업.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의 명품 무기들이 세계 방산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1975년 M1 소총 탄약 필리핀 수출. 이것이 효시가 된 방위산업 수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박차를 가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2006년 방위산업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로 급증하며 5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2014년에는) 36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새로운 창조 경제로 주목받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 그 역사와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살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우덕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성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장동남 전문위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동남입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출범 초기부터요, 방위산업을 창조 경제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의 차원에 가두지 않고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요,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서두를 여는 의미에서요, 이 정부가 국가 미래 경쟁력으로 선포할 만큼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해진 의미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서 교수님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죠. 예, 그 방위산업은 그 산업 특성이 그 선도 산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이 산업을 통해서 다른 산업 분야와 기술 분야에 미치는 그 영향과 효과가 크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파급 효과 또는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방위 산업을 육성하면은 그런 그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하는 그런 그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MB 정부 때부터 이 그 방위 산업이 이 방위 산업을 그 정부에서 신경제 성장 동력의 하나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육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창조 경제에서도 방위 산업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80년대 90년대까지는 아무래도 그 선진국의 그 무기 체계를 따라잡기식 개발하는 그런 그 과정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스스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분야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그 국제 경쟁력
그 국제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출을 통해서 방산의 그 활로를 찾고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그 인식도 많이 그 생겨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국내 군의 그 소요가 상당 부분 이제 충족이 된 그런 상황에서 그 내수 시장의 그 한계가 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해외로 나가는 길이 또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그 수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그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또 국가 안보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성장을 시키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 해석이 됩니다. 예. 뭐 우선 뭐 기본적으로 방위 산업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독자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국내의 어떤 이 수요 부분도 꽉 찼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주성민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좀 보강을 하면은 이 방위산업 자체가 그 한마디로 국가 안보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보 산업 내에는 그 전투기를 뭐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런 항공 분야가 들어가 있고, 또 잠수함이나 뭐 각종 함정을 만드는 그 해양 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우주,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 그 어떤 면에서 국가 안보를 끌고 가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방위 산업을 중시했습니다. 또 아까 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업들이 업체 독자적으로, 업체 자체적으로 투자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정부와 업체가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선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국가 안보 산업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경우는 특히 창조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방위 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 저희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 방위 산업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은 이제 선친의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안보 사업 근간을 두고 나서 항공이나 또 함정, 뭐 이제 최첨단 부분으로 이제 올라오기도 했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또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같이 좀 맞물려서 좀 오지 않았느냐 또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에 비해서 정다운 정문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앞에 말씀하신 말씀에 제 의견을 조금만 더하면은 방위산업의 그 육성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방산 분야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고, 특히 중견기업의 성장 벌판을 마련하고 이것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되기를 정부에서 바라며, 이런 걸 통해서 국방벤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또한 배경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 그 위원님께서는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의 어떤 육성 방안 차원에서도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이 방위 산업이 창조 경제를 이끌려면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될 테고요. 결국 이제 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산 쪽에 이제 수출을 좀 늘려나가야 된다는 의견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그러니 정부의 포부대로라면 한다면은 이 방위 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많은 부분에서 좀 해왔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에는 우리 장 의원님께서 먼저 좀 주시죠. 예, 그 정부에서 그 방산 산업 우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시켜야만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민군 협력을 확대시킨다거나 군기술을 민간에 이전해서 민군 기술 협력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한 G2G 정부 간 거래, 방산, 비방산 이거를 연계해서 수출 방안 또한 마련하는 방안, 특히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이런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이 그동안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급한 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방위산업도 그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국내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다 보니 이제 수출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를 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수출로 전환을 했는데 정부의 이제 그 수출 정책은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을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 국가를 다변화한다든지 또는 국가별로 어떻게 하면 수출을 증대할 건가의 전략을 또 수립해주고 두 번째로 그 시장이 이때 어떤 품목을 들고 갈 거냐. 그래서 그 수출 전략 품목을 선별해서 그걸 육성을 하고 업체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품목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정부가 과연 어떻게 지원해 줄까? 예를 들어서 타 정부 부처가 지원해 줄 부분, 또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줄까? 전시에 참여는 어떻게 해 줄까? 이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세 가지 그 요소에 대해서 이게 정책을 끌고 왔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쭉 얘기를 하겠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실효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드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그 우리 장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업체와 함께 투자를 해나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간혹 또 미온적일 때도 있고 적극적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을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두 분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최성민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수출을 하면은 방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단순히 보면 방위 산업을 육성해 놓는 게 수출을 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방산 수출은 그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가 있고 그것들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가 없으면 수출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무기가 있을 때 자주국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국산 무기가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무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출력 있고 자주국방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미국도 법으로 바이 아메리카 액트라고 해서 자국 무기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만든 무기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걸 브랜드를 가져와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자주국방을 해서는 자국 국산 무기 자국 무기를 쓰는데 우리의 경우 70년대부터 그런 목적으로 자주국방의 목적으로 국산화를 해왔고 무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한 20년 전 정도 될까요? 그 정도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주국방에 대해서 이제 국산 무기 사용 원칙에 대해서 좀 해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뒤에 아마 이제 계속 언급이 되겠습니다면서도 그러니까 국산 무기 사용 원칙을 쭉 준수를 해오다가 일부 비싼 무기를 우리가 국산 무기를 쓰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받다 보니까 경제성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대부분 국산 무기 사용 원칙을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경제성을 고려하다 보면 이게 좀 희석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주국방은
수출과 직결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또 중요한 말씀도 주셨는데 마저 듣고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서우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면은 역으로 그 국내 방위 산업의 그 건실화, 안정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기술력이 있어야지 수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국내 방위 산업의 기술력이 수출할 수 있을 정도, 다시 말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최고 첨단 그 기술력을 갖춘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국내의 우리 군에게 공급되는 무기 체계가 그만큼 수준 높고 첨단 기술력이 있는 장비로 장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뭐 국내 방위 산업이 발전된 그런 그 내수로만은 극복할 수 없는 뭐 경영 여건이라든가 또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방위 산업의 안정화, 건실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 경쟁력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그런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그것이 다시 우리 군에게 군의 무기 공급의 안정성도 확보해주고 또 첨단 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더 높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 경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외화를 벌어들인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런 측면도 물론 크지만은 우리의 안보 자립도, 자주국방 능력을 그만큼 증대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방산 수출의 특성이 일반 물품하고 조금은 달라서 국가 간의 관계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그래서 군사 외교적인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우호 세력을 가시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요소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군사 외교부터 경제성 또 내부의 무기 공급의 안정성을 다 뒤로 하더라도 이 자주국방 부분에 있어서 수출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상당 부분 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이제 방위 산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지하는가라고 한번 보면은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 방산의 매출 규모가 화장품 산업에도 못 미친다는 이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또 이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방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마찬가지로 두 분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최 박사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지적하신 대로 사실 방산 매출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조를 좀 넘습니다. 12, 3조 되는데 최근에 그러면 그 규모가 제조업 분야 전체 산업도 아니고 제조업 분야에는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수출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한 0.1%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방산 제품들이 지금 수출을 대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항공 분야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나 초계함을 수출했다. 그러면은 물론 조선업계의 다른 여러 가지 상선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첨단화된 최첨단화된 함정을 수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한층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방위 산업에서의 수출을 했다. 그러면은 세계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고 또 수출 경쟁력을 갖췄을 때
이 국가 산업을 리딩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제 제조업의 다른 품목과 이제 경쟁해 볼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T-50이나 초계함 정도 수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정보 혹은 뭐 첨단 기술의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역량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그 군함 첨단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걸 만든 실적을 갖고 있어야지 세계 그 다른 배를 함정을 구입하는 그런 일반 민간 함정을 구입하는 그 자들에게 이 회사는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비록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회사 또는 그 국가가 그만큼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과 똑같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보이지 않게 제거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비단 무기 체계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 분야에까지 굉장히 이미지 파급 효과가 커서 그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만약에 이 방위 산업 수출이라든지 이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가 외국에서 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수입 대체 효과라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한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첨단 기술력을 필요하는 장비를 외국에서부터 우리가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국내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죠.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또 수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방위 산업의 그 시설과 설비를 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수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낭비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낭비 요소가 이제 수출이 됨으로써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국방 연구 개발이나 이 생산에 투자한 지난 40년간의 투자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약 40년간의 약 16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약 10배, 11배 정도에 해당되는 162조 원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다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제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방위 산업이 수출을 늘리는 것이요.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의 이 국가 간의 외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입을 하게 되는 관계에서 이 국가 간의 관계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 돈독해지는데요. 이 방위 산업은 이제 수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간 다른 일반 산업과는 좀 다르게 좀 더 큰 이제 독특한 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주 박사님,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미국 무기를 과거에 지금은 많이 다변화됐지만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특수관계도 있지만은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한미 연합작전이라든지 교육훈련, 군수지원 이런 협력관계가 아주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군사협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게 되면은 외교에는 아주 굉장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기 수출이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는 이제 우리 우방국 또 우리 방산 군수 협력을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한 3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성국이라든지 이런 데 줄 수는 없는 거죠. 군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우방국에 협력을 하게 되는데 외교적인 성과 중에서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우방국 간의 협력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 일례로 군사 부분에서의 협력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 훈련,
군수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특히 우리 그 유사시에 우리가 협조했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75년 필리핀에 M1 소총 탄약을 수출하며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수출. 하지만 독자적 개발품이 없는 탓에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1980년대) 제2차 율곡 사업이 실시되며 야포와 전차, 장갑차 등의 개발에 집중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력 증강과 전력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해 K9 자주포와 대공 유도 무기 1000막, 전차의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자주 국방과 방산 수출의 토대를 다지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의 K9 자주포와 KP-1 기본 훈련기 등 첨단 장비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남이 버린 무기를 고쳐 쓰며 시작된 대한민국 방위 산업. 이제 독자적 무기 체계 개발과 함께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하고 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우리 방산 수출은 1975년도에 있었던 풍산의 탄약 수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중반이 되도록요, 연간 방산 수출액이 이제 2억 달러 규모에 이제 그쳤었거든요. 이제 이처럼 무려 30년 가까이 방산은 계속 성장을 했는데 결국 크게 뭐 이게 성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방산의 수출이 어떤 기폭적으로 좀 달라졌는데요. 서 교수님, 이 부분을 조금 그 2006년 이전하고 이후로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2000년대 중반, 2006년 이전까지는 매년 그 방위산업 수출이 1억에서 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07년이 되면서 그 8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2008년도에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20억 달러 돌파, 그다음에 30억 달러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왜 이렇게 별로 수출이 많지 않았느냐?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 중반까지는 우리 방위 산업이 만들어내는 그 무기 체계들이 기존 그 재래식 병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그 선진국에서 개발하는 것을 따라잡기 식으로 개발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방위 산업 자체는 꾸준히 성장해 왔고, 또 우리 군의 그 국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충당하는 그런데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이제 집중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은 자체적으로 세계 시장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브랜드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다른 나라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무기를 따라잡기 식으로 했으니까 당연한 그런 결과인데, 근데 이제 90년대 또 2000년 들면서 점차 그 한국형 무기 체계라고 해서 독자적인 브랜드와 또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는 우리가 개발한 다른 나라의 어떤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무기 체계를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무기 체계들이 상당히 좋은 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도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국형 무기 체계, 독자적 개발, 이것이 분기가 돼가지고 이제 급속하게 늘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2006년부터 이제 수출이 눈에 좀 띄게 하다가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거의 수직 상승, 거의 이제 지금 통계 보게 되면 14.4배 정도의 이제 성장률을 이제 보였거든요. 조 박사님,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방사청에서 공식 자료를 이제 내놨는데요. 이제 방위산업 제품의 첨단화로 이런 급성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발표 그대로 급성장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앞서 서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열매를 이제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한 20년, 30년은 모방 개발 또 면허 생산 이거에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한 3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방위 산업을 이제 성장시켜 놓고 그 기반을 통해서 이제 독자 국산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탄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2006년 마침 방사청이 개청되면서부터 수출에 대한 노력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앞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면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면서도 일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 또 초계함,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독자 국산 무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수출의 주역이 되고 또 지상 무기에서도 이제 K9, K2 흑표전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모방 개발, 기술 도입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출 분야가 탄약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산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급상승하게 되고 이제 제대로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투자를 국산 무기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동안 이제 애썼던 것들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시점이다. 또 재래식 병기에서 우리 독자 개발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한 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장 의원님, 실제 방산 수출 현장에서요.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이제 수출의 급성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급성장세의 그 배경을 조금 현장에서 느꼈던 바를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중국명 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지금 상당한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또한 서사군도, 남사군도가 속한 그 남측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미국까지 가세한 이 분쟁, 갈등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국지적인 분쟁이 빈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이 방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 일시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로 주춤하지만은 이와 같이 큰 흐름은 방산 수출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다. 이 마당에 정부에서도 적극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이 방산 수출이 상당히 급성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G2로 등장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그 남사군도나 이제 서사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이제 이렇게 지속화되면서 오히려 이 방산에 관련된 수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M1 소총 탄환에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 방산 수출이 지난 40여 년 기간 동안에 이제 다양한 방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이 쭉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경쟁력과 이제 고부가가치 면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분야나 이제 품목이 좀 있을 텐데요. 뭐 지금 토론 과정 중에 좀 나왔습니다만 좀 다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 박사님께서는 그 육상 무기 분야를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최근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흑표전차 K2라는 이름 명명하에 흑표전차를 해서 기술을 더 이렇게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K9의 경우는 뭐 많은 그 나라에 수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K21 전투장갑차는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수출에 이제 스탠바이 상태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데 그런 육상 지상 장비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최첨단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을 했다는 얘기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비들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또 방산업체, 해당 방산업체 또 국가연 ADD를 포함한 연구기관 이런 그 관련 기관들이 사실 혼연일체가 돼서 만든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 교수님 이제 항공무기 분야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이렇게 성장을 조금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생산한 그 항공기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KT-1 그 기본 훈련기, 그다음에 T-50 고등 훈련기 겸 그 경공격기 FA-5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 헬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련 헬기는 아직까지 수출한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KT-1 그 훈련기와 FA-50 그 경공격기는 그 상당히 수출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그 KT-1 기본 훈련기 같은 경우는 그 1999년도에 양산이 착수된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든 그 최초의 항공기죠. 전력화된 그 항공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본 훈련기가 상당히 그 저렴하고 또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터키, 페루 이렇게 그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T-50으로 개발되어서 나중에 그 FA-50으로 그 경공격기로까지 이렇게 성능이 개량된 그 비행기는 사실 이게 이제 록히드 마틴하고 기술 협력을 해서 개발한 그 항공기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 국산 그 최초의 그 초음속 전투기로 우리의 기술과 생산 능력이 그 투입이 돼서 그 제작된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도 상당히 그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경공격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이런 나라에 수출이 되고 지금도 뭐 앞으로도 그 미국의 그 훈련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종으로 또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뭐 한 30년 동안 별로 그 실적이 좋지 않다가 갑자기 급성장한 그런 부분은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FA-50 그 경공격기라든가 또는 함정이라든가 또 자주포 같은 그 대형 그 무기 체계들이 수출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그 기본 병기, 재래식 위주 이런 데서 뭐 탄약이라든가 소총, 그 단위가 작은 무기 체계들이 수출되었기 때문에 비용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우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대형 무기 체계들이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수출 그 실적도 급성장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동남 의원께는 우리 방위 산업의 함정 분야 예. 어떤 이 첨단한 무기로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까? 예, 그 함정 같은 경우는 그 수십 톤에서 그 수만 톤까지 함정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또한 그 고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그 수상점투함, 잠수함 또는 대형 군수지원함 이것을 타켓으로 저희들이 수출 시장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그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이 강자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 또는 러시아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겠지만은 결국 이런 경쟁을 뛰어넘어서 시장을 넓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의 역사는 지난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요. 수출액이 36억 1,000달러로 방사청 개청 이후로 가장 높은 수출액을 보였는데요. 워낙 좋은 기록이 나온 만큼 2014년도에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왜 이렇게 좋은지 별도로 좀 분석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둔 데는 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신 세 분 패널께 각각의 어떤 이 원인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거는 이 국산 장비가 제대로 개발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산 장비가 개발된 다음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면서 전투력을 엄청 올려놨구나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은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군 통수권자부터 국방에 관련된 고위직들이 대부분 방산 수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직관적으로 다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이번에는 정동문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해양 자원 확보 또한 해상 주권 보호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군력 증강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 수요가 현재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대내적으로 보면은 수년 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인 방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쳐온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 박사님 지금 한국의 방위 산업의 성과에 대해서 좀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주요 수출 지역에도 이제 변화가 좀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변화가 일고 있습니까? 이제 품목 방산 수출하는 품목도 이제 아까 탄약 부품에서 이제 대형 무기 체계 훈련기 전차 잠수함 이런 식으로 옮겨 왔듯이 이제 그게 수출 지역도 이제 다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이제는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제 신규 시장이 이제 개척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위사업청의 통계에 보면은 이제 수출 업체 품목을 갖고 있는 수출 업체가 2006년도에는 한 45개에서 작년도 2014년에는 137개로 이제 대폭 3배 이상 증가가 되고 품목이 이제 업체가 그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수출 국가도 2006년 45개 국가에서 작년 2014년 87개 국가로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수출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된 것은 이제 품목이 다양화됐고 또 적은 것부터 큰 거 대형까지 또 지역도 이제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다변화됐다 국가가.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한 국가는 다 우리 방산 품목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규모는 적지만은 다양화 다변화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최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수출을 잘하려면요,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요, 기존 시장을 수성하는 것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후발주자에게 이제 두 가지 모두 쉬운 일은 아닌데요. 현재 이제 국제적인 시장 동향 그리고 한국 방위 산업의 이제 특성상 우리에게 어떤 시장 전략이 필요한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 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라 교수님 뭐 우리나라가 그 방산 수출에서 후발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발주자는 사실 기존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후발주자가 개척해야 될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보통 그 이야기를 하는데 틈새 시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찾아내고 공략을 하느냐가 또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그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 FA50 그 경공격기 수출 성공한 그 경과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 FA50 그 경공격기로 수출을 그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나중에 개발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그 T50 그 훈련기로 고등 훈련기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수출 시장에 나섰죠. 원래 그 T50이 그 훈련기로 개발된 것이었으니까. 근데 훈련기는 훈련기인데 이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그 성능이 좋은 그 초음속 그 훈련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양도 좋고 또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기 세계 시장에 내놓았을 때 훈련기로서 굉장히 그 사양도 좋고 한데 너무 비싸서 이게 잘 시장에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 군데 네 군데 그 경합이 붙어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T50 그 훈련기로서는. 그래서 좀 좌절이 있었는데 이 훈련기를 우리 공군에서 이거 성능이 그 초음속이고 굉장히 좋으니까 공격기로 개조를 하자라고 해서 경공격기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FA 50 경공격기 이렇게 명칭도 바꾸었는데 기존의 훈련기에다가 레이더 달고 미사일 달고 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를 갖다 붙여 놓고 이제 그 개량을 한 거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 비행기 자체가 굉장히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그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그 약간 다목적의 어떤 그 비행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훈련기로서는 비쌌지만은 이 공격기로서는 또 이 그 세계 시장에 내놓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장비가 된 거죠. 지금 그 틈새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세계 그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그 최첨단 기술력을 갖는 전투기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뭐 F-22라든가 F-35 또 유럽의 그 유로파이터라든가 이런 그 전투기들은 그야말로 하이엔드 그 최첨단 그 전투기인데 뭐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항상 그런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전투기만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뭐 그런 장비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런 나라들에게는 그런 아주 첨단 무기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 중급 정도의 기술을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저렴한 이런 전투기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이 FA50 경공격기는 그러한 소요에 딱 부응할 수 있는 사양과 가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방위산업에 갖고 있는 제품군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하나는 완성품이고 하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수출해야 될 나라, 그다음에 부품을 수출해야 될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성품 수출보다는 부품 수출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그런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나라들은 우리가 완성품 수출하려고 해봤자 별로 팔 게 없습니다. 이미 뭐 다 자기들 좋은 제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제품에 들어가는 미국이나 유럽이 생산하는 무기의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보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 반면에 또 동남아라든가 중남미 같은 이런 나라에는 그런 부품보다는 완성품, 아주 최첨단 무기를 사기는 조금 힘들고 중급 성능, 중상위 정도의 성능을 갖고 팔 수 있는 그런 나라에는 제품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국가별로 특성을 봐서 제품 수출, 부품 수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뭐 물론 이제 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요구되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곳은 유도 무기를 선호하는 그런 쪽이 있고, 어떤 데는 또 경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을 선호하는 국가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T-50, FA-50이 성공한 것이 우리가 기술력이 좀 약할 때 미국 록히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을 해서 성공을 시킨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국제 시장에 진출할 때는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수출이라는 것이 어떤 전략이 하나의 전략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틈새 시장이다, 권역별 접근이다, 어떤 제도 활용이다, 다양하게 접근되고 활용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 파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장동남 의원님은 어떤 전략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는데 좀 단편적일 수 있겠지만은 대우조선 해양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안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양국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어떤 사업 규모를 키우고 또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접근이 좀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성능, 고품질 이런 무기를 획득하는데 각 나라들이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를 뛰어넘어서 반대급부인 기술 이전, 또한 자국 생산 능력 확보, 절충 교역, 대응 구매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오히려 역으로 반영을 해서 기존의 단순 방산 품목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역으로 이용하는 접근, 예를 들어서 상대국의 이제 방산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또한 대응 구매를 통해서 양국 간의 어떤 교역 증대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사업 규모를 키우고 또한 그 나라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생 협력 접근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이제 최성균 박사님께 드릴 텐데 두 분이 벌써 이제 안들이 많이 나와서요. 예. 마지막 이제 말씀하실 준이올 텐데 그래도 좀 주세요. 두 분이 원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어상 틈새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의 틈새 시장이냐면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방산 선진국들은 자국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뭐 하려고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을 갖고 가서 이제 배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고, 후발국은 또 돈이 없으니까 우리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런 이제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양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 강론에 대해서는 다 나왔는데, 우리가 F-35 미국이 F-35를 개발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각 나라마다 가채자 공동 개발을 8개국한테 이제 제안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는 참여를 못한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계 각국들은 이제 무기 개발이 원체 막대한 투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공동 개발을 다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장도 좀 만들어 봐야 되고, 또 이번에 뭐 아까 서 박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F-30을 구매하면서 절충기용으로 KF-X 보라매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받자, 이런 이제 전략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달성이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충 교육을, 우리의 경우는 이제 해외 구매 장비가 좀 있기 때문에 절충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수출이죠, 수출을. 그래서 절충 교육을 활용해서 수출을 또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또 전략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박사님 그 중에 지금 절충 교육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절충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외 구매 무기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10억 불의 그 구매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우리 물건을, 우리 장비나 기술을 뭐 한 30% 절충 교육을 한다 그러면 3억 불에 대해서 해당되는 만큼 우리 그 기술을 주든지 또는 부품을 사가든지 이런 이제 교육 활동을 이제 총칭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후발국의 경우는 사실은 그 우리 장비를 굉장히 선호하고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경제 사정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입장이 있고, 어떤 경우는 자원을 가져가라, 이런 이제 뭐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장 의원님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자원 외교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산 수출의 범주를 벗어나는 이런 범정부적인 협력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세 분 말씀 정말 생생하게 좀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보란 듯이 해내온 것이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